영상에서 나오는 그 환경 안에 어떤 것들이 그런 환경들, 공간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단어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기기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World rather than just You're always on my back. I'm just asking you to please listen to me. Good morning. Work emails muted. Enjoy your weekend. Hurry up, quick, they're coming. Hurry up, go in. When you need me, I'll come through. 'Cause I know just what to do. Hi, LG. Put the match back on. Quick, quick, quick. I want to be out of this house in like 2 seconds. Powering down. No. One more time. One more time. Playing Good Times playlist. No need to tell me that you want me. May I suggest taking an umbrella? Even when you need me, I'll Welcome back. be there. Everybody needs a friend. I'll share your gladness. You okay? It's gonna be okay. You guys okay? Yeah. Ready for hospital? Yeah, let's go. Don't worry, 죄송합니다. I've got this. 'Cause everybody needs a friend. Everybody needs a 네,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은 한 30초 정도 잠깐 영상에 대해서 간단한 단어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채팅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AI 스피커. 네, 맞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갑자기 뭔가 좋은 일이 발생하면서 AI 스피커가 자동으로 그 상황을 읽고 뭔가 분위기 있는 음악을 나와주는 영상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 센서 요소들과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 데이터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그 정보를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봇 청소기, AI 스피커, 센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AI란 단어, 그리고 스마트란 단어, 감성, 이런 것들이 이 영상 안에 녹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도. 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분들. 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집 전체 공간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그 공간 안에서 실제 사용자들이 어떤 감성적인 결과물을 얻는 것,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도 저희가 지금 집안에서 다양한 가전들과 다양한 기기들이 이런 부분들을 연결하고 있는 중이긴 하죠. 과도기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음, 그냥 네트워크에 연결된 어떤 기기가 하나 기기 여러 개가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과 그리고 그 공간과 이런 것들이 서로 상태를 알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패턴을 읽고 먼저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전체적인 이야기였어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개념이 어, 지금 LG가 이전에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LG가 이야기하는 공감 지능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집안의 가전제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나 에어컨, 공기청정기,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이 사실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가 존재하는지를 정보를 알고 있을까요? 에어컨은 뭐 침실에 있을 수도 있고 거실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어컨 자체는 이게 누군가 그 공간에 있는 게 사람인지 물건인지는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어, 실제로 만들어진 기기 중에는 뭐 카메라나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공간 안에 누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기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죠, 실제로도. 다만 대부분의 모델들은 이제 그 에어컨이 침실 안에 그리고 거실 안에 누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정보를 갖고 있지 않죠.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현관문이 이렇게 열렸다라는 거를 모를 겁니다. 단지 공기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겠죠. 그리고 냉장고 주인은 주인이 이렇게 부엌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에어컨을 켤 때 리모트로 켜거나 리모컨으로 켜거나 아니면은 설정되어 있는 앱을 통해서 가동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AI가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이제 플레이되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이런 제품이라도 이는 하나의 제품 안에서만 동작하는 독립적으로 격리된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전은 특정 공간 안에 갇혀 있고요. 사람은 여러 공간을 이동을 합니다. 이 불일치를 메우는 것이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공감 지능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을 단순히 제어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서로 제어하고 분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스마트 가전이랑 공감지능이라고 하는 가전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용자 명령에 의해서 실행되죠. 앱을 열고 버튼을 누르고 아니면은 뭐 보이스로 트리거를 해서 해야지 에어컨 켜줘 라고 하면은 작동을 합니다. 즉 가전이 움직이는 출발점이 사람이 의도해서 뭔가 트리거를 줘야지만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죠. 공감지능의 가전은 사실 디바이스가 먼저 감지하고 자동으로 행동을 하는 영역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현상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시스템이 반응을 하고요. 그 사람에게 뭐 사실 의도하지 않은 가치를 제공을 하는 거죠. 갑자기 아침에 사람이 침대에서 뒤척이기 시작하면 뭐 알람이 울리기 전에 커피 머신에서 예열을 한다던가 뭐 이런 뭔가 자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어떤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범위가 달라요. 기존 스마트 가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가전 내부에만 존재합니다. 에어컨은 자기 내부의 온도 센서만을 바라보고 있죠. 방 안에 사람이 있는지 창문이 열려 있는지는 모릅니다. 각 제품이 서로 떨어져서 자기 데이터만을 처리하는 거예요. 공감지능 가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공간 전체를 바라보고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맥락을 바라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냉방 강도를 결정할 때는 그 현관에 있는 센서, 귀가 신호, 그리고 침실의 어떤 센서 정보들, 뭐 CO2 농도라든지 산소 농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오늘 날씨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비가 오는지 햇볕이 있는지까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집 전체로까지 확장되죠.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가전과
공감지능을 표방하는 가전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예요. 보시는 것처럼 공간 인식은 자기 공간만 인식하고 다른 공간까지는 기존 스마트 가전은 다른 공간까지는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명령을 하거나 어떤 동작이 있을 때만 기존 스마트 가전은 반응을 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말하기 전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지능을 위한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전들이 사용자를 이해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감지능을 만들어내야 된다면 가전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체크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가전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가전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디바이스겠죠. 지금 현재는 스마트 가전일 수 있겠지만 스마트 가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공간 안에 무엇을 감지할 것인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죠. 보통 공간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다양하죠. 온도나 조도, 소음, 움직임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공간 안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감지하려고 하다 보면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풀려고 하는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한 데이터만 정확하게 판별을 하고 정확하게 컴퓨팅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아침에 기상 패턴을 감지한다면 수면 중에 가속도 센서, 우리가 몸을 움직인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조명에 대한 조도를 파악한다거나 이런 특정한 데이터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존재해야 됩니다. 센싱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그런 목적에 맞게끔 수집되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단순히 데이터인 그거를 이제 어떤 정보로 전환을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패턴과 사용자의 의도가 추론하는 단계인데요. 보통 온 디바이스에서 AI가 분석을 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전달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센서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냥 수치라기보단 온도 28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더운 건지 원래 이 집이 더운 건지 아니면 온도가 변화했는지 아니면 방금 사람이 들어와서 온도가 변화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맥락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트라고 하는 맥락을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간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번역하는 측면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온 디바이스에서만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처리하다 보면 인베디드 시스템 안에서는 속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로스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를 이해하는 결국에는 이런 맥락을 처리를 하고 정보를 이제 간소화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세 번째인 동작을 해야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겨울에 추운데 따뜻한 물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일어나자마자 보일러가 온도를 대피할 수는 없으니 미리 일어나기 직전에 그런 맥락들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사용자에게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공감지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센서와 인공지능의 기술이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사용자에게 맥락과 생활 습관을 패턴을 파악해서 이해하고 새로운 배려 그 안에서 가치를 제공하는 것. 사람 중심의 AI 철학이 바로 LG전자가 얘기하는 공감지능입니다.
정리를 하면 공간에 존재하는 가정과 그 공간 안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그 공간 안에 가장 중요한 사용자를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 반복해서 얘기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가전 부분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감지하고 데이터를 해석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단순히 어, 앞으로 나아갈 우리가 이번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서 지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단순히 인공지능이 자동화를 넘어서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상황들을 인지하고 소통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그 사용자에게만 맞는 초개인화된 사용자에게만 필요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번에 경진대회에서 상상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감과 소통이라는 영역을 단순히 그냥 개념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내용은 공감지능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거는 아니에요. 그냥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축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가이드가 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가전은 공간에 묶여 있고 사람은 공간을 이동한다라는 문구가 있죠. 뿐만 아니라 가전 공간이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트리거해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몇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는 운영체제가 있죠. 네, 잘 아시듯이 뭐 윈도우나 iOS나 맥OS나 다양한 OS가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운영체제는 앱을 실행하고 그 안에서 메모리를 나눠주고 그리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돌아가도록 하는 스케줄링, 그래서 시스템의 사령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전의 운영체제는 AI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GenAI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AI가 들어와서 얹혀진 거죠. 마치 생각해보면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외관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붙여서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작동은 하지만 그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좀 더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건 AI 네이티브 OS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설계 단계부터 AI라고 하는 거에 실행을 중심으로 놓은 운영체제인데요. 이 개념이 특히 중요한 곳은 사실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냉장고나 로봇 청소기, 그리고 자동차, 산업용 장비 같은 기기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기기들이 어떤 서버나 클라우드와는 조건이 완전 다르죠. 우리가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슈가 발생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배포를 하면 되지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조건이 완전 다르죠. 전력을 마음껏 쓸 수도 없고 그 인터넷이 끊겼을 때 만약에 AI가 없다면 혼자서 판단하고 동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끊겨버릴 수 있죠. 또한 응답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뭔가 어딘가에다가 바로 움직여야 되는 기기가 있는데 그게 동작을 아예 안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이런 기기에 AI를 넣을 때 기존 운영 체제, 아까 얘기했던 아파트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처럼 AI를 위에다 올려서 동작하는, 클라우드 연결해 동작하는 방식으로 써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한계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배터리가 더 빨리 닳고 반응이 느려지고 그리고 복잡한 AI 기능 자체는 돌리기에는 시스템이 버거워지는 거죠. AI 네이티브 OS는 이 문제를 근본부터 다르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AI가 잘 돌아가려면
시스템이 애초에 어떻게 생겨야 하는가 질문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운영체제 자체를 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입니다. AI 연산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하죠. 인베디드 시스템 안에서는 그 SOC라고 하는 뭐 CPU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 굉장히 컴퓨팅 파워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적은 전력, 적은 컴퓨팅 파워로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체가 최적화돼서 맞물려 돌아가야 돼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존 OS가 기존 OS 위에 AI를 올려서 사용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AI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예전에 리눅스와 안드로이드 같은 OS와 차이를 한눈에 보면 일반 OS는 M 레이어가 있고 그 밑에 하드웨어 레이어가 사이에 뭔가 이게 처리하는 부분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AI 프레임워크를 올려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올라갔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현관 센서가 움직임이 감지했으면 그 신호가 앱으로 올라가고 앱이 판단하고 다시 하드웨어까지 전달되는 동안 타임 로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로스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괜찮은데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인베디드 환경에서는 이 구조가, 이전 구조가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AI 네이티브 OS에서는 그 사이에 AI 추론 엔진이랑 그 데이터가 전달되는 파이프라인 레이어가 들어있어서 모든 앱이 이 레이어를 통해서 AI에 접근하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OS 커널 단, 드라이브 단까지 바로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에서 개별적으로 구현하지 않아도 이미 OS가 AI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인베디드에서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추론 엔진이 OS 레벨 단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앱 단까지 거치지 않고 그리고 센서 신호를 직접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앱에서 처리는 안 하지만 이 내부에서 처리를 함으로써 윗단에 정보를 주지 않고도 동작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AI 네이티브 OS는 단순히 그냥 AI를 편하게 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베디드 환경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시스템을 보장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설계할 프로젝트, 어플리케이션은 이 구조 위에서 작동을 할 거예요. 직접 모델을 훈련을 하거나 이런 환경을 구축하지 않아도 추론 자체를 OS가 담당하니까 훨씬 더 엣지 단에서도 필요한 동작을 실행시킬 수 있겠죠. 네, AI 네이티브 OS 시스템 동작 방식은 아까 보여드렸던 센스, 인터프리트, 액트라고 하는 공감지능의 행동 방식과 일치합니다. 먼저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센싱하고 그거를 추론하고 자동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구조인 거죠. 공감지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기가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면 이 AI 네이티브 OS 시스템 동작 방식은 그 안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받쳐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감지능은 그래서 기기가 연결된 센서와 그 카메라 마이크 등은 모든 입력을 실시간으로 읽어내고요. 그리고 AI 네이티브 OS에서 그 감지되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동작이 설계가 되죠. 그 데이터가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을 하고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엣지 단이든 클라우드 단이든 서로 묻지 않고 기기 안에서 직접 판단을 하는 이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결과에 지연이 발생을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클라우드에 갔다 오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임로스가 좀 발생을 하겠지만 그 내부 엣지 단에서 데이터가 처리가 될 때는 훨씬 더 빠르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센싱하고 처리하는 것들이 루프 안에서 반복돼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감지능이 AI의 생각하는 방식을 정의한다면 AI 네이티브 OS는 그 생각이 현실에서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를 할 수 있는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둘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 Sense Interpret Act와 동일한 방식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네이티브 OS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개념적인 설명만 오늘 드릴 거고요. 이후에 그 예선을 통해 본선으로 진출하신 분들께 이 관련되어진 내용은 좀 더 상세하게 전달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AI 네이티브가 한 축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축은 온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중간중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기기에서도 동작할 수 있고 클라우드端에서 동작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AI 시스템을 저희 인베디드 시스템 안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디바이스 엣지端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고 새로운 동작을 추론해서 액트까지 넘어가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가전제품들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어, 칩이 GPU 칩이라고 하는 엄청 비싼 칩이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한 칩이라든지 컴퓨팅 파워가 좀 떨어지는 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엣지 단에서 모든 걸 구현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하게 온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두 단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행동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영역을 보시면요. 즉각적으로 반응이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현관에 도둑이 들었다거나 즉각적으로 감지해서 반응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클라우드 단으로 올리지 않고 엣지 단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빠르게 동작하도록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온 디바이스에서는 온 디바이스에 처리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에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침실에서 수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서 추론하는 것은 굉장히 사용자가 거부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요. 문제를 많이 발생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온 디바이스에 동작한다면 인터넷이 끊겨도 기본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돌아가겠죠. 추론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간 안에서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게 인터넷이 끊기더라도 돌아가게끔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온 디바이스의 영역입니다. 반면 클라우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음,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날씨 데이터를 가져온다거나 어떤 그 사람이 다른 외부에 있을 때 GPS 데이터 같은 거를 가져오는 형태의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사용자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학습하기 위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그 학습하기 위한 큰 데이터를 이용할 때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대 언어 모델을 많이 쓰시죠, 요즘에는. LLM. 네. LLM을 기반으로 해서 복잡한 추론, 굉장히 다양한 간단한 추론도 있겠지만 복잡한 추론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처리하고 결과물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냐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크게 상관없는 이런 부분들로 나눠서 설계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네. 앞에서는 설계 방식,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디 안에서 돌아갈지에 대해서라고 하면 이번에는 저희가 사전에 공유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는 이제 세 가지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SP32 같은 경우에는 초저전력으로 해서 어떤 센싱을 위한 데이터를 읽어들은 부분들로 동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라즈베리파이 제로 같은 경우엔 뭐 예를 들어서 화면이 필요 없는 경우, 뭐 카메라가 그냥 센싱만 계속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화면이 필요 없이 마이크나 카메라를 연결해서 어, 다양한 공간에서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디바이스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을 때 여러 디바이스들이 서로 존재를 하면 그 공간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영상 처리나 음성 처리 같은 인지 감지가 주 역할로
사용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 제로를 제공을 합니다. 라즈베리 파이 4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 제로보다는 좀 더 컴퓨팅 파워가 더 좋죠. 네, 디스플레이 출력도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화면에 보여준다거나 어떤 간단한 추론 정도 그리고 UI 표시까지 이런 부분까지 동작을 담당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지금 저희가 이 각각의 제가 각각의 제품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역할을 해당 제품이 모두 이 역할을 다 처리한다라고 꼭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필수 구성 요소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전에 공지드렸던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역할들로 꼭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열려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설계함에 있어서 각각의 제품들의 특성을 판단하고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리드한 AI 네이티브 OS를 기반으로 한 가전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필수 요건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 ESP32나 라즈베리 파이 제로, 라즈베리 파이 4를 저희가 제공을 드릴 거고요. 그 이외에 어떤 외부의 API를 사용한다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앱을 만든다거나 추가적인 센싱을 통해서 어떻게 멀티모달 데이터를 처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열려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해결하고자 한 문제점을 위해서 설계하고 구축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 두 가지는 꼭 지켜주세요. IPI4와 IPI0에는 저희가 지정한 플랫폼이 반드시 탑재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디바이스는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되고요.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축, AI 네이티브 OS와 하이브리드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스마트 가전 내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그 에지에서 지향하는 공감지능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번 스마트 가전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총 5가지죠.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가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에 대한 예시를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앞서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앞단에서 어떤 하드웨어를 제공한다, 어떤 그 기능들을 추가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뭔가 고정되어진 그 디바이스 환경 안에서만 그 어떤 아이디어를 접근을 한다면 그 아이디어 자체는 실제로 어떤 가치를 제공한다거나라기보다는 그 환경 안에서 갖춰진 아이디어가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환경 그 개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공간 문제를 해결할지를 먼저 접근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지, 프로젝트를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문제부터 정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나리오 예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침에 알람을 막 여러 개 맞춰놓고 계시는 분들 계죠. 핸드폰에다가 막 5분에 하나씩 알람을 맞춰놓고 아침에 깨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통 첫 번째 알람에 일어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저도 그렇고. 네, 끄고 자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미 그날 아침은 이미 늦었습니다. 알람 소리로 나를 깨우려는 하지만 알람 소리는 깰 수는 있겠죠. 근데 나는 깰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깨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문도 열리지 않았을 거고, 공기가 통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뭔가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따뜻한 물을 먹을 수도 없을 거고, 이런 다양한 그 환경 속에서의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람은 수면 주기나 수면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람을 깨우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어, 우리가 푸는 문제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수면 주기를 읽고 가장 깨기 쉬운 순간, 그리고 그 순간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그 사용자가 깨게끔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아침을 알고 있는 집인 거죠. 집이 먼저 반응을 하고. 그래서 내가 자는 동안 집은 조용히 신호를 읽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뒤척이고 있다던가, 깊은 수면에서 얕은 수면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어, 어떤 잠꼬대를 한다던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에는 어떤 데이터가 쌓인다던가, 이런 정보들이 남을 겁니다. 그거를 센싱을 하고 있겠죠. 그 센싱되어진 데이터가 과연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일정 시간 범위 안에서 수면 시간이 가장 얕아지는 타이밍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센싱을 하고 타이밍을 맥락을 읽는 거죠. 타이밍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가장 깨기 쉬운 구간이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알람이 울리고 집안을 점점 서서히 조명을 밝히고 블라인드도 자동으로 조금 열리고 방 온도가 살짝 올라갑니다. 몸이 깊은 수면에 있을 때 방해받지 않고 얕은 수면으로 왔을 때 실제로 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늘의 하루는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시끄럽게 깨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깨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고려할 점은 이런 거예요. 수면 데이터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 데이터는 굉장히 민감한 바이오 데이터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에서만 처리하고, 클라우드로는 그 이외의 다른 데이터를 전달해서 처리하고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익히 아시는 것처럼 AI를 활용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예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하루를 끝내고 오는 시간이에요. 학교가 끝나거나 아니면 일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집에서 떠나 있었죠. 겨울이라고 하면 보일러가 켜져 있지 않을 때 집안에 들어왔을 때 너무 추운 환경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여름에는 엄청 뜨거운 열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여름에 에어컨이 살짝 켜져 있어서 기분 좋은 찬바람을 맞는다던가, 어, 불을 켜고 몸은 이미 지쳐 있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아무도 없는 것보단 불이 켜져 있고 TV가 살짝 켜져 있고 집안에 집이 스스로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 그렇다고 하면은 미리 우리가 하루 종일 보일러를 켜지도 않아도 되고 전기세 걱정도 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다고 앱으로 이게 미리 켜두면 언제 출발할지, 언제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도 다 계산을 머릿속에 해야 되고 그런 간단한 부분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집을 비운 동안에 집은 실제로 GPS 데이터를 통해서 내 동선을 읽고 내가 들어간 순간 이미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 오늘은 영화를 보고 싶든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든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다양한 패턴들이 있겠죠. 몇 시에 퇴근을 하는지, 그리고 오늘은 어떤 날씨인지, 위치 정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될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멀티모델하게 모여지면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맥락들을 잘 파악을 해서 몇 분 뒤에 도착을 한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편의점에 들렸다 온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행동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도착 10분 전에 에어컨이 가동되고 현관등이 켜지고 이런 등의 이제 환경들이 제공이 되는 거죠. 이 구조의 핵심은 엣지단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로컬과 클라우드가 하이브리드하게 융합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서로 멀티모더하게 단순히 하나의 데이터가 처리되는 게 아닌 다양한 데이터들이 서로 조합해서 처리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네. 세 번째는 가족을 연결하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혼자 사시는 분도 많으시고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핸드폰을 하면서 서로가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리고 내가 중간에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 오늘 내가 차를 쓰고 싶은데 누가 차를 쓰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까지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데 서로 모르는 상태로 계속 연결되고 개인적인 환경들, 개인적인 공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기에 각자가 다른 공간에 있어도 집 전체가 서로의 상태를 조용히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네. 각 활동 신호도 감지할 수 있고 방 안에 사람이 있는지, 뭔가 이 사람이 집중해서 뭘 하고 있는지, 공간이 이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받아들여서 입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방해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서로 거실에 모여가지고, 뭔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방에 알림이 울리고 모여야 된다는 시간들을 알려주는, 그리고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네, 같이 게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단절됐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앞에 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활 안에서 그 기술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가족은 같이 함께 행복하고 나 스스로도 초개인화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내 공간이 알아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 그 스마트 가전 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아이디어 예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뭐 세 가지 예시는 정말로 그냥 극히 일부적인 예시인 거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 생각하시는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풍성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요, 계속 반복해서 했지만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하이브리드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공간 안에서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음, 생각들, 아이디어들 녹여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단순히 아이디어만 녹여낸다기보다는 그 창의성이 녹아내어 있는 아이디어가 현실에 어떻게 이제 구축돼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앞으로의 내일의 가전 솔루션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저 프로젝트에 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스마트 가전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생각하셨을 때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채팅과 그리고 미리 사전에 전달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라즈베리 파이 5가 있는데 왜 4를 사용하나라고 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지금 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가 라즈베리 파이 4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졌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5가 나왔고 라즈베리 파이 5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진 그 싱글보드 플랫폼인 CPU인데요. 다만 그간 저희가 라즈베리 파이 4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그 디바이스 기준으로 돌리려고 이 라즈베리 파이 기존에 있던 거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라즈베리 파이 4만이 아니라 그 다양한 그 디바이스들이 서로 소통을 해서 동작을 하는, 그리고 공간 안에서 결과물을 찾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의 중요성을 담기보다는
우리가 공간 안에서 어떻게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문제를 좀 더 풀어나가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의 경우 기존의 와이파이 연결이 불안정한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다중 ESP32들의 신호를 싱크를 맞추는 데 있어 건물의 특성을 고려한 커스터마이징 요소가 있을까요? 가전제품을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사용 가능한 서비스로 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금 사실 스마트 가전이라고 하는 게 스마트하지 않은 가전들도 외부에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가전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가전이 돌아가는 환경 자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마트하지 않은 환경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이런 다양한 환경과 공간 안에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들을 어떻게 생산해 나갈 것인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엣지단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플랫폼을 어쨌든 제공을 할 생각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많이 고려를 해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구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ESP32 신호들 싱크를 맞추는 데 있어 건물의 특성을 고려한 커스터마이징 요소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달라지고 실제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시연을 하거나 만들어진 것들을 보여주는 환경 자체도 와이파이가 굉장히 잘 안 잡히는 경우들도 있고 데이터가 잘 안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프로젝트에 녹여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간 안에서 그리고 다양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까지도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사전 질문을 한번 답변 드려볼게요. 최근 LG 스마트 가전에서 로봇 자동화 관련 가전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LG전자에는 굉장히 많은 부서와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전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직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아니고요. 다만 그 어, 아무래도 큰 기업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기술을 이끌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AI와 관련된 것들이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고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이제 피지컬 AI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트렌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LG전자도 지금의 AI를 기반한 많은 그 추세들, 변화들 이런 것들을 함께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향성까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가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어, 스마트 가전의 범위는 우리 가정,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감지능, 가정 내에 있는 모든 가전, 그리고 모든 센서, IoT 센서까지도 포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큰 공간이죠. 좁은 공간일 수 있지, 방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목표 자체는 그 가전 하나 안에서 데이터가 고립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공간 안에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창의성을 더 바라볼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가전뿐만 아니라 IoT 센서들까지 포함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선 진출 10팀 대상 장비 지원 이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장비의 경우 사용 가능한지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장비뿐만 아니라 각각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어떤 API를 사용하는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열려 있으니까요. 프로젝트에 많이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PI4에 올라가는 플랫폼이 사전에 지정된 플랫폼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AI 네이티브 OS와 별개 사항일까요? 예, AI 네이티브 OS와 별개의 사항은 아닙니다. 네, 플랫폼 올라가서 들어가는 거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밑에 답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AI 네이티브 OS 설계는 LLM을 사용한다고 할 때 IPv4에서 엑사원 4.0 1.2b 모델 구동 시 외부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VLNM 없이 설계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본선 진출하신 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텐데요. 뭐 LLM 모델을 사실 IPv4에서 돌리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1.2B 모델 정도면은 뭐 라마 CPP라든지 다양한 그 라이브러리나 뭐 OS를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돌릴 수는 있겠지만 그 컴퓨팅 파워 자체가 라즈베리 파이에서 돌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이브리드 그 OS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뭐 거대 언어 모델 LLM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나뉠 것인지, 엣지 단에서는 어떻게 AI를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AI 네이티브 OS 부분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한 번 더 공식적으로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이 잘 됐는지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음, 그 다양한 그간 이제 스마트 가전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마트 가전은 정말로 그냥 하나의 가전, 똑똑한 가전.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라고 하면 냉장고 안에 제품이 하나가 들어갔을 때 그게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고 그 인그레디언트가 어떤 게 들어간 제품이 들어있고 이런 거를 바라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더 그 범위가 많이 확장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유통기한이 임박을 한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제품을 이용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냉장고나 다른 디스플레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센싱을 할 수 있는 어떤 제품에서 사용자한테 자연스럽게 그 제품을 미리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데이터가 서로 전달되면서 이제 어, 미리미리 청소를 해두고 집을 깨끗하게 하고 먼지가 많았을 경우에 먼지를 다 없애주는 그래서 마치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가 이제 공기청정기한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죠. 마치 그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 가정과 그런 가전 기반 하에 AI라고 하는 기능이 같이 이제 융합되면서 다양한 환경들을 제공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인베디드 시스템 안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 쉽지만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이나 웹단에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속도가 느리지만 네, 느리지만 이제 그 차근차근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다 보면 아까 처음에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공간 안에서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개의 디바이스를 사용해 프로젝트를 제안한 이유는 센서 디바이스. 네, 요런 컨셉으로 저희가 생각을 한 거고요. 센서 디바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센싱하고 리즈닝, 그리고 인터프리트 그런 맥락을 추론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액트까지 하는 요 세 개의 구성을 이제 이 오재덕 책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센서 디바이스, 디스플레이가 없는 디바이스, 디스플레이가 있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구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요 세 개 디바이스는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다양한 추가적인 디바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프로젝트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만들어 주신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이해되셨다고 하니 네, 감사드립니다.
네, 더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혹시 놓친 질문이 있나?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AI 네이티브 OS를 베어메탈 또는 프리 RTOS로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답변해 주셨네요. 방식에 따라 다를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디스플레이가 있거나 성능이 더 필요하다면 커널 기반으로 기존과 같은 OS 형태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우선은 어쨌든 저희가 제공되어져 있는 그 전체적인 그 환경 자체는 동일하게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그리고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설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재훈 님이 손 드셨네요. 임재훈 님이 그 손을 드셨나요? 질, 질문해도 될까요? 네. 잠시만요. 소리가 지금 작아서 한번 좀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 AI OS 네이티브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단계가 센스, 인터프리트, 액션 이렇게, 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일반적인 AI 추론 방법에 비해서 봤을 때 원래 센싱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기 자체는 things는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못하고 그 맥락화를 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한데 AI 네이티브 OS 자체가 하나의 그런 소프트웨어로서 어떤 사전 학습, 프리트레인드 된 거대 모델로서 그 센싱된 디바이스들 간의 기기들을 해석해 주는 어떤 하나의 핵심 코어인 건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AI 네이티브 OS는 그 OS를 구성할 때 그 기존의 리눅스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분투 코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지금 어쨌든 그 안에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파이프라인들, 데이터가 서로 움직이거나 추론하거나 중간에 이제 어느 곳에서 추론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OS 단 내부에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안드로이드 뭐 클라우드에 LLM을 돌리거나 로컬에서 어딘가에 이제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걸 처리한다거나 이런 플러그인 같이 붙이는 형식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지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근데 AI 네이티브 OS에 대한 철학은 결과적으로는 OS 자체가 처음부터 AI를 처리할 수 있는 전체적인 파이프라인 시퀀스를 다 구성을 하고 만들어지는 게 AI 네이티브 O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아랫단의 ITOS 단까지 내려가는 데이터 그 추론되어진 명령이 일반적인 OS에 AI 붙은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타임로스가 안 생기기 때문에 엣지단에서는 어, 추론되어진 데이터를 통해 훨씬 더 빠르게 액트를 할 수가 있겠죠. 클라우드에 가지 않고 그리고 그 로컬 단에서도 가장 윗단에서 처리가 되어져서 밑까지 내려올 때도 생길 수 있는 파이프라인 구성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반해 네이티브 OS는 그거를 미리 처음부터 구축을 하고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AI 네이티브 OS라는 거는 모델을 서빙할 수 있게끔 해주는 뭐 MLOps 플랫폼 같은 거 기능을 한다라고 보면 되나요? 그, 이 산업용 컴퓨터라든지 엔비디아의 뭐 제슨 시리즈도 그렇고 안에 컴퓨팅 우분투라든지 뭐 리눅스 배포판 다른 여러 가지 어 슈세 우분투 외에 뭐 다른 배포판에 고객향 커스터마이저블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간 상태에서 하드웨어랑 일체가 돼서 이렇게 고객한테 배포가 되면 그걸 가지고서 서비스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게 똑같은 네네. 구조인 건지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모델을 이렇게 파이프라이닝이 돼 있다고는 했는데 센서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건지 기존에 학습된 그 자체 엔진이 없이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맥락화를 시켜준다라는 건지 잘 그 모르겠네요. 모델은
그 플랫폼 내부에서 처리될 수 있게끔 모델이 이제 이미 벌써 프리트린드 된 모델을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되어진 모델 기반으로 해서 추론해서 처리가 되어지는 거인 거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델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모델이 안에 들어갈 거고 그 모델을 처리하는 그 파이프라인이 구성돼 있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제슨 나노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GPU 처리하는 그 중간에 프레임 코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지금 AI 네이티브 OS가 좀 더 간소화하고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해준다, 중간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AI 네이티브 OS 같은 경우에 철학은 다양한 그 SoC, 그러니까 GPU라든지 NPU라든지 CPU라든지 다양한 SoC를 그 안에서 어떤 SoC를 쓰면은 훨씬 더 최적화가 되고 좀 더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AI 네이티브 OS의 첫 번째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뭐 예를 들자면 ISO 이미지로 주어진 파일이 ESP32에 내장 빌트 아예 인베디드가 돼 있고 그 안에 뭐 안에 미드웨어라든지 런타임이라든지 뭐 쿠버네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싱스 센서로부터 센싱된 거를 그냥 포팅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그 AI 네이티브 OS가 추구하는 방식인 거죠. 그 예를 그 들어서 안에 네, 새로운 서버, 그 모델 배포 서비스, 예를 들면 타이니ML 같은 걸 새로 내가 이렇게 포팅을 해서 해도, 하거나 해도 되나요?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디테일한 내용 자체는 본선 진출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고요. 그 본선 진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같이 함께 좀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I4 CPU만으로 AI 추론이 진행한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NPU 같은 외부 하드웨어까지 포함해서 AI 네이티브 OS가 구현된다고 보면 될까요? 이거는 뭐 사실 NPU나 TPU나 뭐 GPU나 그리고 CPU나 결국에는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SoC로 밑에 단에 깔릴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일단 이번에 그 가전 부분에 제공하는 것 자체는 뭐 GPU나 NPU 같은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있는 SoC 단을 제공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의 처리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네 하이브리드 OS를 하이브리드 AI를 통해서 좀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져가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시면, 네. 음, 이게 저희가 그 본선에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저희에게 필요한 사항이나 요청되어진 사항들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스마트 가전 부문에 지원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약간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어, 서포트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할 예정이니까요. 방금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네, 오프라인에서 뵙는 시간을 마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네, 운영 사무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